안녕하십니까. 저는 소개받은 하나솔루션의 손인환 상무입니다. 오늘 저희 탄소 중립에 관련된 내용들 발표할 수 있도록 초대해 주신 키스티 그리고 과학정보통신부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저희 탄소 중립에 관련된 전략 기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좀 드리고 그리고 저희 회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탄소 중립 요즘 얘기들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탄소라는 것이 사실 20세기에 들어와서 저희 인류들이 굉장히 많이 에너지로도 그리고 물질로도 굉장히 많이 사용한 물질입니다. 사실 거의 1세기, 2세기 가깝게 인류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준 물질이지만 이 사용량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현재는 좀 문제가 있는 걸로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에너지원으로서의 카본은 석탄, 석유, 천연가스가 주 원천인데요. 그래프 왼쪽 있는 걸 보시면 1900년도 초에 사용하는 양 대비해서 지금 2019년 기준으로 보면 거의 50배 가까이 사용량이 늘었습니다. 이런 이제 사용량이 느는 것 따라서 이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방출이 되고 흡수가 좀 덜 되게 되는데요. 1900년도 초반대에 약 300ppm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현재는 이제 400ppm 이상으로 증가하는 약 30% 이상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러한 이산화탄소 증가가 대기 중의 온도를 올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첨 자료 잠깐 보시면 그래프들이 여러 개 있는데요. 산불 대형화 그리고 거대한 태풍의 발생 그리고 북극 빙하의 면적의 감소 그리고 가뭄의 지속 이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로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빨간 선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미국의 산불이 발생하는 횟수입니다. 1990년도 정도에 약 8만 건 정도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게 2020년 정도 되면 6만 건으로 줄어듭니다. 이게 줄어들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밑에 있는 회색 봉우리 모양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 봉우리 모양은 산불이 발생했을 때 실제로 피해를 받는 면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근데 면적을 보면 1990년대 초 정도만 보면 약 2천만 에이커 정도가 200만 에이커 정도가 손실을 보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2020년이 되면 약 1000만 죄송합니다. 앞에가 200만이고요. 뒤에가 이제 1000만인데 1000만 에이커 이상이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이 1000만 에이커 정도 수준이면 우리나라 남한 면적이 약 40% 정도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산불이 한번 났다 하면 어마어마하게 커진다는 얘기고 그 이유는 대기 온도가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대지에 있는 수분의 양이 감소하기 때문에 한번 났다 하면 대형화되는 일이 발생되는 거죠. 그 밑에 있는 그래프는 아주 많이 보시던 그래프입니다. 1985년도에 3월 달에 찍은 북극의 빙하인데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2018년에 찍은 같은 3월 달에 찍은 거죠. 딱 눈으로 봐도 어마어마하게 빙하가 감소했다는 걸 볼 수 있죠. 오른쪽 위쪽을 보시면은 전 세계의 태풍이 발생하는 횟수 그리고 규모 이런 걸 나타내는 건데요. 1990년대 대비해서 2000년 현재 시점을 보면 남반구는 태풍 발생이 좀 감소하고 북반구 쪽으로 많이 모이게 되는데 그 밑에 있는 가뭄 보여주는 그래프랑 사실 비슷한 매치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인구가 많이 모여 있는 지역에 가뭄이 많고 온도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 인류가 이러한 영향을 기후에 대한 영향을 사실 미친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았던 일인 것 같습니다. 인간이 이 거대한 지구에다가 영향을 미친다는 게 사실 믿기진 않지만 방금 보셨던 그런 자료들을 보면 우리가 믿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객관적인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상황들을 보고 국가들이 다들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17년 대비 GHG면 이제 그린하우스 가스의 약어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온난화 가스를 24% 정도 줄이겠다라고 목표를 발표를 했고 유럽은
2019년 대비 반 정도까지 줄이고 중국은 2050년까지 총 에너지 수요의 67%를 전기로 대체하고 수소를 12%를 사용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제 발표들이 단순히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유럽과 미국 같은 경우에는 탄소 국경세를 지금 도입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23년부터 탄소 국경세를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미국도 이제 탄소 국경세를 검토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어떤 나라에서 그 탄소를 머금고 있는 물질,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플라스틱이나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 물질이 다른 나라로 넘어갈 때 그 탄소에 대해서 벌금을 물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만약에 제일 처음에 EU에서 돌아간다고 하면 EU 국가 내에서는 사실은 같은 편이니까 뭐 크게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나 뭐 다른 나라에 만약에 적용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만드는 제품에 탄소가 묻어 있는 경우 거기에 벌금을 내게 되는 것이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 중심 국가이기 때문에 아마 막대한 어떤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례로 지금 이제 그게 비슷한 형태의 그 벌금성이 지금 이제 벌써부터 이제 발효가 되려고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 보통 자동차가 달려가면 이제 배기구에서 CO2가 나오죠. 근데 유럽에서 이제 1km를 가는 자동차가 95g 이상의 CO2를 발생을 시키면 1g마다 약 13만 원의 벌금을 매기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 이제 굴지의 그 자동차 회사들이 있는데 그 특정 회사 하나가 만약에 2020년 기준으로 자동차를 판 거를 벌금을 만약에 그대로 맞게 되면 영업이익의 수십 %가 감소하는 그런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탄소 중립이라는 게 그냥 아름다운 모습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국가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의 표를 보시면요. 그러니까 CO2가 발생하는 양을 규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OECD 국가와 그다음에 넌 OECD 국가가 어떻게 CO2를 발생시키고 있느냐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2020년 기준을 보면 대략 OECD 국가가 넌 OECD 국가보다 이산화탄소를 약 반 정도밖에 안 발생시키고 있다는 거죠. 뭐 OECD 국가는 잘 아시는 것처럼 뭐 미국, 프랑스, 독일, 뭐 우리나라, 일본 뭐 이런 경제가 좀 많이 앞서가는 국가들이고요. 넌 OECD 국가 중에 이제 대표적인 데가 뭐 중국 같은 그런 나라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규제가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OECD 국가는 약간 CO2가 늘어나는 정도 수준이 되고 넌 OECD 국가는 약 30%에서 40%더 늘어나는 그런 영향이 있을 거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미국, 유럽, 중국 모두 다 탄소 중립은 반드시 달성해야 되겠다고 해서 국가적인 목표로 지금 정책을 수립해 놨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러한 것들이 이제 현실화될 때에는 주로 맨 밑에 보시는 그 주요 육성 산업을 보실 수 있는데요. 아마도 신재생 에너지 적극 도입하고 그다음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 효율을 기기나 이런 것들에 대한 효율을 높이는 쪽, 그다음에 제로 탄소 쪽 이런 쪽으로 진행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제 그 이산화탄소의 어떤 문제점 그리고 정책적인 내용들 이런 것이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기술적인 내용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내용들을 좀 아우르는 건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산화탄소는 그냥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 에너지원으로도 많이 사용돼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의 전환이 시급하고요. 그리고 석탄과 석유로 만들어냈던 저희가 보통 뭐 이런 옷이라든지 하는 그런 플라스틱 제품들, 섬유 제품들 이런 것들이 이제 바이오 기반으로 하는 그런 물질을 활용해서 바이오 리파이너리라든지 또는 바이오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쪽에 그 기술들로 발전을 할 거고요. 그리고 카본 캡처 앤 유틸라이제이션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보통 약어로 CCUS라고 많이 사용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사실 CO2를 잡아가지고 다시 물질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경제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궁극적인 기술이긴 하지만 경제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어떤 면에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들을 조금 더 이제 카테고리를 나눠보면 첫 번째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와 친환경 에너지의 전환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폐플라스틱이죠. 폐플라스틱이나 그다음에 이산화탄소를 잡아다가 쓸 수 있는 물질 재환한 재순환 기술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폐바이오 자원을 활용해서 물질을 다시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CO2 순환 기술에 대한 디지털 평가 시스템이 돼야 되겠습니다. 밑에 그 그래프의 왼쪽을 보시면 미국의 이제 에너지 산업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쪽에 좀 보시면 2020년 기준이 있는데요. 2020년 기준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 약 21%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풍력과 수력 자원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아주 많이 돼 있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목표를 2050년까지 약 42%까지 끌어올리는데, 그래프가 아주 크지 않기 때문에 자세히 보셔야 되겠지만 2020년 기준으로 보면 그 태양광을 미국은 아직 많이 깔지 않은 상태였는데 42%까지 신재생 에너지를 올리려고 하면 태양광 설비를 훨씬 많이 지어야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재생에너지 비율이 약 5.6% 정도 되고요. 이 목표를 좀 더 올리기 위해서 2034년까지 약 26%에서 27%까지 올리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그림은 이제 재생에너지나 이런 신재생에너지가 많이 들어왔을 때 보통 전기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그것에 따라서 이 전기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트랜스포테이션 원료의 변화가 올 건데, 주로 승용차나 아니면 트럭류가 좀 더 많이 발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이오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퍼멘테이션은 뭐 파이롤리시스 이런 기술들을 많이 사용해서 이제 할 건데, 이 중에 이제 조금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거는 이제 디지털 CO2 에스티메이션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CO2 문제는 이제 국가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지구적인 문제이고, 또는 국가 간의 그 이권의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물건, 뭐 예를 들어 지우개라고 하죠. 고무로 만든 지우개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 지우개 하나 만들 때 예를 들어 10g의 CO2가 나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근데 이 10g이 진짜 10g인지 아니면 유럽에서 만들 땐 10g이고 우리나라에서 만들 땐 5g인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누군가가 데이터를 내놓고 그걸 증명을 해야 하는데, 이 데이터 양이 굉장히 방대한 거죠. 왜냐하면 물건 하나 만들 때 처음에 원료를 가져와야 되고, 그 원료를 가공해서 생산해야 되고, 그 생산한 걸 원료를 다시 또 가공해서 뭐 지우개처럼 물건을 뽑아내야 되고, 또 그거를 유저가 사용할 수 있도록 운반해야 되고, 또 유저가 사용한 다음에 버린 다음에 얘가 CO2가 또 얼마큼 생기는지, 또 리사이클 했을 때는 또 CO2가 어떻게 되는지를 누군가 증명해야 하는데, 그런 증명할 때에는 이제 사람이 일일이 다 할 수가 없어서 빅데이터를 만들어 놓고 이 빅데이터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포뮬레이션을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국가와 국가 간 또는 기업 간에 발생하고 있는 CO2를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아주 자세히까지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에 나오는 것들은 어떤 기술적으로 뭐 어떻게 만들 거냐, 무슨 기술을 드릴 거냐 이런 것들보다는 대체적으로 솔라나 태양광이나 뒤쪽에 설명드리는 기술들이 어떤 트렌드로 갈 거냐라는 정도만 일단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실리콘이라는 어떤 소재를 가지고 대량 생산을 해서 깔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나오는 제품들이 대략 한 26%에서 27% 정도의 태양광 전환 효율을 갖습니다. 그 전환 효율은 햇빛을 받았을 때 얘가 얼마나 전기로 바뀌느냐에 대한 게 전환 효율인데요. 폴리실리콘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이제 태양광 셀들은 20% 후반대를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그 태양광 일반적인 셀 위에 투명한 페롭스카이트 재질을 올려서 이중으로 만드는 셀인 거죠. 이런 셀을 이제 텐덤 셀이라고 부르고요. 이런 텐덤 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약 40% 정도의 태양광 전환 효율이 로 바뀌기 때문에 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국가 간에 굉장히 치열한 노력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풍력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강원도나 뭐 이런 데 가시면 산 위에 이렇게 풍차같이 막 돌아가는 녀석들이 있죠. 근데 이런 풍력 발전기들이 우리나라에는 대략 한 몇 메가와트 정도 수준의 캐파밖에 안 됩니다. 근데 막상 같이 가보면 날개 길이가 어마어마하죠. 아주 작은 것도 한 3, 40m 정도 되고요. 최근에 들어온 녀석들 보면 한 60m에서 70m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날개가 두 개니까 한쪽 날개만 해도 뭐 60m, 70m가 되는데요. 근데 그 기술이 앞으로는 좀 더 발전을 해서 한 110m급 정도까지 현재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유럽 같은 데 같은 경우에는 현재 115m 정도급이고 그 풍력 발전기 하나가 한 12메가와트 정도를 발생을 시키는데요. 이게 너무너무 커가지고 이 사람들이 있는 곳에 잘 안 설치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그걸 보고 너무 위압감을 느끼고 힘들어서. 그래서 이거를 바다 쪽으로 옮겨가는 해양화, 그래서 여기 말씀드리는 대형화와 해양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두 가지 기술을 보면 태양광의 텐덤셀 그리고 풍력의 대형화, 해양화를 통해서 발전 단가를 많이 낮추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죠. 신재생 에너지 중에 또 하나 중요한 카테고리는 이제 수소가 되겠습니다. 수소는 앞서 말씀드린 신재생 에너지와 연관이 되는 기술인데요. 신재생 에너지가 주로 나오는 에너지 형태가 전기 에너지로 나오기 때문에 그 전기 에너지를 받아서 쓰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그림 왼쪽 상단을 보시면 그레이 수소, 그다음에 블루 수소, 그린 수소 이렇게 세 개의 카테고리가 있고요. 그레이 수소는 이제 현재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뭐 석유나 석탄을 이용해서 만들 때 나오는 그런 수소를 그레이 수소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블루 수소는 똑같은 원료인데 그러니까 발생 효율을 좀 높여가지고 CO2가 좀 덜 나오게 한다든지 아니면 전환 효율을 좀 높인다든지 해서 좀 더 깨끗한 수소다. 그래서 이제 블루 수소라고 부르고요. 그린 수소는 완전히 수소를 만들 때 CO2가 전혀 발생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일단 원료 자체가 CO2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장치에 들어가는 게 물만 들어가기 때문에 분해되면 H2와 O2만 나오기 때문에 완전히 깨끗한 수소인 거죠. 그래서 그린 수소라고 부릅니다. 밑에 있는 기술은 이제 AC, AM, PM 해서 이런 전기를 이용해서 수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AC와 PM은 상업화가 됐지만 PM 같은 경우는 안에 들어간 물질이 백금 같은 아주 고가의 물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경제성이 많이 떨어지고요. AC 같은 경우는 현재 기술이 있긴 하지만 중간에 그 수소와 산소가 생기는 그 중간의 물질이 약간 엉성한 다이아프람이라는 물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의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소와 산소가 만나면 약간 폭발의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의 문제와 그 다음에 생산 비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이제 AEM 기술이고 저희 회사가 그 기술을 개발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수소가 만들어지면 이 수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런 자동차의 어떤 연료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대기 중에 있는 CO2를 잡아가지고 CO2와 수소를 결합시키면 그걸 가지고 이제 하이드로카본이라고 하는데요. 수소와 탄소가 결합된 물질을 가지고 저희가 화학 원료로 만들어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친환경 기술 중에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뭐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 아주 대기업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술인데요. 폐플라스틱을 잡아다가 열분해를 시켜서 이거를 화학 원료로 바꾸는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폐플라스틱을 먼저 가져옵니다. 그래서 수거 선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열을 가해서 얘를 오일처럼 만듭니다. 그 오일을 만들면 그 상태로만은 주로 한 90% 정도가 그냥 연료유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촉매나 수소를 이용해서 업그레이딩을 하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부른 화학 원료의 모태라고 부르는 납사라는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분해율을 약 40에서 50%까지 납사를 만들 수 있고 이 납사를 기존에 이제 NCC 회사에, 그러니까 석유화학 회사에 넘겨주면 이걸 가지고 에틸렌, 프로필렌 같은 석유화학 원료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PTC보다는 조금 기술적으로
뒤처져 있긴 하지만 바이오화학 원료를 사용하는 노력들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기술적으로 늦춰졌다는 게 뭐 다른 이유가 아니고요. 1세대라고 불리우는 바이오화학 원료가 주로 사탕수수나 밀이나 옥수수 같은 사람이 먹는 재료를 가지고 원료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에탄올이나 뭐 메탄올 같은 걸 만들 수가 있는데, 문제는 사람이 먹는 걸 가지고 하다 보니 뭐 가뭄이 든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재배하는 어떤 면적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생산량이, 식량의 양이 줄어들면 1차로 써야 할 곳은 사람한테 또는 뭐 동물한테 먼저 먹이는 게 중요하지, 이런 화학 원료로 만드는 건 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1세대 바이오 원료를 2세대 바이오 원료인 목재나 풀, 그러니까 사람이 먹지 않는 것, 동물이 잘 먹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정제해서 화학 원료로 만드는 기술도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상당히 이쪽도 많이 기술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랩 수준은 다 벗어난 것 같고, 아마 이제 파일로트나 이런 그 단계를 넘어가면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는 원료를 저희가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제 친환경 그 물질 활용 중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CO2입니다. CO2 캡처를 해가지고 이걸 쓸 수가 있는데, 기존에는 그 CO2를 사용할 방법이 사실은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CO2는 물질만 보면 카본과 산소로 이루어져 있죠. 이산화탄소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보통 활용하고 있는 제품들은 전부 다 하이드로카본, 수소와 산소가 결합되어 있는 물질로 돼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이산화탄소만 가지고는 사용할 수가 없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수소 경제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이산화탄소와 수소를 둘 다 들고 올 수 있기 때문에 두 개를 결합시켜서 하이드로카본을 만들 수 있고, 그럼 결국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화학 원료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럼 CO2가 참 문제가 많고 뭐 양이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면 뭐 CO2 그냥 잡아다 쓰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공업적으로는 그 대기 중에 있는 CO2를 사용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400 ppm 정도면은 100만 분의 400 정도니까 한 10,000 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CO2를 잡아다가 원료로 사용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발전소라든지 아니면 시멘트 공장이라든지 이제 그런 데에서는 CO2 농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초기에는 아마 그런 공장에서 나오는 CO2를 잡아다가 수소와 결합시켜서 화학 원료로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들이 먼저 상업화가 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술들이 많이 필요한데요. 기본적으로는 CO2를 잡는 기술이 먼저 필요하고요. CO2를 아주 경제적으로 잘 잡아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잘 분리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수소와 이산화탄소를 잘 결합시켜서 우리가 목적하는 물질을 만드는 기술들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런 기술들이 보통 촉매나 공정 기술들이 들어가게 될 것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제 중요한 사항 하나 더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탄소 중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앞쪽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뭐 이산화탄소를 저희가 흡수하는 기술들,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기술들, 여러 기술들이 많이 활용이 되겠지만, 결국은 그 이러한 이산화탄소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순환이 되고 사용을 하고 있을 때 누가 어떻게 정확하게 그 사용되는 양, 발생되는 양을 캐치해낼 것이냐가 좀 더 중요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저희가 보통 그 사용하는 말로 LCA, 그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라고 해서 원료부터 시작해서 생산 공정, 그 다음에 제품 활용, 그 다음에 폐기 수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해서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측정하고 그 다음에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기술들이 있어야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기업 간의 컨플릭이 좀 줄어들 수 있고요. 이 컨플릭은 결국 그 국가 간의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한 회사가 우리 제품 만들었는데 1kg밖에 안 나왔어요, CO2가 라고 했는데, 저쪽 회사가 나는 0.8kg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그 두 회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서로 가려야 되기 때문에 이 이산화탄소와 그 다음에 에너지 사용량에 대해서 명확하게 놓고 데이터를 놓고 평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평가 기준이 물론 이제 기술 개발 자체는 저희 이제 기업체가 하겠지만, 이 기술이 딱 이제 세팅이 되면 공인된 국가기관 같은
또는 공인된 국제기관 같은 곳이 있어야 이 그 컨플릭이 생기는 걸 중재할 수가 있게 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 기술이 앞에서 이산화탄소를 얼마큼 줄일 거냐, 이산화탄소를 얼마큼 순환시킬 거냐, 사용할 거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러한 디지털 기술들이 접목이 돼 줘야만 실제로 이산화탄소가 얼만큼, 그다음에 에너지를 얼만큼 절감했고 그걸로 인해서 탄소세를 얼마 내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정립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LCA 그리고 이제 TEA 기술이 있는데요. TEA는 이제 어떤 기술을 활용해야 가장 경제적이고 그다음에 가장 환경 안전적으로 문제가 없는 기술이냐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건데요. 이러한 기술을 갖게 되면 저희가 이제 가장 저가의 원료로 그리고 또 친환경성인 원료로 그다음에 공정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정이 얼마만큼 친환경성을 갖게 될 건지 하는 것들을 저희가 다 통틀어서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하나솔루션은 이제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저희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기술들을 전부 다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솔루션은 어떻게 보면 이산화탄소를 또 발생시키기도 하는 기업체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에너지와 공정 최적화에 관련된 기술들 당연히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소의 CO2를 개발하기 위한 그런 제품 설계부터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친환경성을 가지고 있는 이제 에코데치와 같은 가소재 그리고 인체 친화적인 석유 수지 이런 친환경 제품들 계속 출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PTC나 그 다음에 CO2를 분리정제하는 기술 그리고 분리정제할 수 있는 소재 이런 것들을 많이 개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저희 제품으로 나오고 있는 P나 PVC 같은 제품도 일부는 이제 바이오 원료를 써서 친환경 제품으로 바꿔나가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저희 하나 솔루션은 앞으로도 지금껏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친환경 정책을 계속 유지하면서 국가와 국민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올해는 유독 세계적으로 이상기후 현상이 늘어났다는 게 느껴졌는데요. 이렇게 환경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그만큼 많은 분들이 실시간으로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만 뽑아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후 변화 위기에 따라서 탄소 중립에 대한 각국의 목표가 다릅니다. 한국은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개인은 물론 기업의 탄소 배출을 줄이고자 하는 의지가 정부의 탄소 중립 목표에 부응해서 나타나야 할 것 같습니다. 한화솔루션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어떤 핵심 가치를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지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저희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발표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제품을 설계할 때부터 그리고 제품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데 대해서 친환경 정책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올해에는 저희 회사 내부에 ESG 위원회를 두고 있고요. 또 하나 그 실질적으로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하셔서 탄소 중립 위원회도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거버넌스 부분에서 굉장히 강하게 그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저희 회사의 거의 모든 분들이 다들 탄소 중립과 그리고 에너지 사용량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지구를 위한 하나솔루션의 노력이 엿보입니다. 오늘 좋은 답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